대한민국 축구 해설계의 한 획을 그은 신문선. 그가 지난 1월 성남 시민 프로축구단의 초대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인생의 굴곡점마다 의미 있는 변신을 거듭해온 그가 축구단 CEO로 제4의 인생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 축구가 세계화됐듯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한 단계 올라서는 그런 계기가 축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갖습니다. 한국 축구에 대한 남다른 애착으로 한평생을 축구와 함께한 신문선. 그의 축구 인생과 2014 브라질 월드컵에 대해 들어본다. 월드컵은 전 세계인들의 축제라고 하죠. 19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2006년 독일 월드컵까지 무려 20년 동안 축제 현장을 누빈 분이 있습니다. 인물 포커스, 오늘은 국내 최고의 축구 해설가, 신문선 성남FC 초대 대표이사를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드컵 때문에 바쁘실 텐데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사실 신문선 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성대모사죠. 그렇죠. 그만큼 해설위원으로 유명하신데 네. 지금은 축구단 대표이사로 계시다고요. 네, 성남 시민축구단의 초대 대표이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네, 월드컵 때문에 이제 저도 브라질로 이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드컵 갈 준비도 좀 하고 있고요. 네. 성남 FC라는 게 사실 성남 일화 아니었나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축구단인가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축구 팬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K리그에서 가장 많이 우승한 팀 성남 일화 네. 기억들 하시잖아요. 성남 일화 축구단이 파산이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결국은 팀 운영을 못하고 이제 해체가 됐고, 이것은 이제 성남시에서 인수해서 성남 시민축구단을 거듭났거든요. 거기 이제 제가 초대 대표이사로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업구단이 시도민구단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좀 예산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200억을 넘게 썼는데요. 네. 올해 제가 대표이사가 돼서 한 140억에서 150억 정도 예산을 쓸 지금 계산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좀 많이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나 코칭 스텝 입장에서는 연봉도 줄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선수단 입장에서는 불만도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 이 시민구단으로 전환이 돼서 예산의 대부분을 시의회라는 것은 결국은 시민들에는 세금을 갖고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네. 예산 절감하는 상태에서 축구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신다고 하셔서 그라운드에 음유신이라고 이렇게 뒤에 장식을 해놨거든요. 네. 이 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좋게 생각해요. 스포츠라는 것은 문화 콘텐츠의 한 부분이죠. 네. 그리고 스포츠 중계의 가장 큰 매력은 영화나 연극과 비교해서 다른 점이 있죠. 결국은 승부의 불확실성이 늘 존재하고요. 네. 영화는 이미 그 짜여진 각본대로 그것은 녹화를 또는 촬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스포츠라는 것은 어제는 이겼는데 오늘은 질 수 있고요. 또 어제는 졌는데 오늘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승부의 불확실성 때문에 팬들은 흥분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해설을 했던 무려 20여 년의 세월, 이 기간 동안 저는 국민들과 게임을 했는데 재밌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스토리를 전개하는데 중요한 소스로 데이터를 인용을 했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카메라에 대해서 저는 늘 방송에서 요구를 했어요. 슈퍼슬로머 카메라를 좀 많이 이용을 해달라. 그러니까 선수를 클로즈업하고 네. 그리고 그래야만 선수가 좀 더 빠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집을 짓는데 저는 때로는 콘크리트로 집을 지은 적도 있고 때로는 또 초가집도 지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미를 추구하고 고사성어라든가 또는 뭐 광고에 인용됐던 카피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시청자와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미디어라든가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라운드의 음유신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럼 이제 신문선 씨의 축구 인생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축구 선수 신문선 씨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요. 어떻게 축구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많은 분들이 만나면 네. 저에게 두 가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축구를 안 하셨는데 이렇게 축구를 잘 아느냐고 이제 물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축구를 해서 프로팀에서 은퇴할 때까지 무려 20년 넘는 세월을 20년. 그라운드에 뛰었는데 네.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만큼
프로축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축구를 했는데 1960년대에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으니까 그 당시에는 축구 선수들이 장안에서 굉장히 유명했었거든요. 네. 청파초등학교 7분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고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서울체육학교, 그러니까 체육 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서울체육고등학교는 1976년도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전국에 3관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우승을 3번이나 했었고 거기서 저는 전국 랭킹 1, 2등을 다툴 정도로 스타프로였었거든요. 와, 그리고 저는 잘하셨네요. 네, 연세대학교에 이제 진학을 해서 네. 또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로 또 활동을 했는데 아마도 제가 해설자로 더 유명했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런 지금 팬들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방송을 오래 하고 또 이제 신문에 오랫동안 컬럼을 쓰다 보니까 아마 글과 또 말을 그러니까 글도 잘 쓰고 말을 잘하니까 저 사람은 운동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편견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듣기로도 별명이 펠레, 청마 7번 하마 이런 식으로 정말 유명했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왜 은퇴를 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1985년도 네. 그 해가 대학원에서 졸업 논문을 써야 할 때였었어요. 근데 졸업 논문을 쓰질 못하면 선수 생활을 조금 더 연장을 하면 제가 생각하고 있던 인생의 로드맵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입었던 유니폼을 벗었던 거거든요. 주위에서 반대가 심했죠. 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저는 국가대표도 하고 또 프로선수로 돈도 벌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을 결심하는 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간도 있었고 또 그 어려운 시간에 가장 큰 힘을 줬던 것은 집사람이었거든요. 네. 지금도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1985년도 12월 그때 한 달 반 정도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예, 이것이 옳은 선택인가? 고민을 많이 하셨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또 불확실한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고요. 네. 그 당시에는 제가 대학 교수가 되겠다. 그리고 또 선생이 돼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그런 교육자로서 길을 가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85년도 12월 무려 28살밖에 안 된 나이였었어요. 네. 또 프로팀에서 한 경기도 빠지지 않고 주전으로 뛸 때였고 또 수입도 가장 많았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것을 뒤로 하고 저는 유니폼을 벗고 논문을 쓰기 시작을 했죠. 네. 그렇게 교육자를 꿈꾸셨는데 또 어쩌다가 축구 해설가로 활동하게 되셨나요? 미디어에서는 한참 잘 나가는 프로축구 선수가 네. 공부를 하겠다고 은퇴를 하니까 그것이 이제 기사화가 됐죠. 86년도는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아시안게임이 있었고 네. 아시안게임이 이제 방송국에서는 스포츠에 그 글을 쓰는 스크립터도 필요했고 또 그 어떻게 보면 리포터나 또 코멘테이터도 필요했는데 네. 제가 이제 신문에 잠깐만 나다 보니까 MBC에서 저에게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스포츠에 대한 축구에 대한 글을 좀 써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스포츠에 관련된 퀴즈 또 스포츠에 대한 상식 이런 글을 쓰는 스크립터를 하게 됐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스크립터 생활하다가 라디오 출연하게 되고 라디오 해설을 하고 그리고 텔레비전 해설하는 그러니까 제 인생은 사실은 짜여진 각본대로 간 것이 아니라 은퇴를 하면서 인생의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서 무려 20년 동안 저는 오랫동안 외유를 하다가 뒤늦게 학교로 간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방송 생활을 정리할 때도 이제는 홀가분하다. 정상에 있을 때 그리고 제일 좋을 때 털고 제가 원래 가려고 했던 학교로 가겠단 말이죠. 그런 어떻게 보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이크를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06년도 독일 월드컵 때 방송 그때 옵사이드 이제 파동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마이크를 던지고 제가 학교로 갈 때 주변에 저랑 오랫동안 같이 방송을 했던 하일성 해설위원 그리고 허구현 해설위원 그분들이 저를 만나면 신위원 어떻게 이렇게 야멸차게 방송을 등지고 갈 수 있냐고 그래. 자기네들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85년도 12월에 정말 인생의 모든 꿈을 갖고 있었던 프로축구 선수 생활을 뒤로 졌고 그리고 저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니폼을 벗지 않았어요. 2006년 월드컵 때도 그 심정이 돼서 이것은 제가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제가 어떻게 컨트롤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신의 계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학교를 가는 것이 좋겠다. 사실은 2006년 옵사이드 파동이 있으면서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됐는데
명지대학교 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셨던 유영구 이사장님께서 KBO 총재 하시지 않았어요? 네. 저를 만나자고 하시더니 어떻게 그렇게 국민 정세에 반하는 물론 신 의원이 갖고 있었던 룰에 입각한 해설이 나중에 다 판명이 났잖아요. 네. 올바른 해설이었다는 건 알지만 그거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갖고 하느냐 말이죠. 그래서 학교 와서 오히려 학생들을 가르쳐 보지 않게는 이런 제안을 받게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 인생 자체를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좀 드라마틱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간판 축구 해설위원인 신문선이 올해 초 성남시민구단의 대표로 취임하며 또 다른 축구 인생을 시작했다. 그는 성남시민구단의 대표가 되어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생산성과 효율을 앞세운 투명한 경영으로 건강한 시민구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바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신문선 대표를 직접 찾아가 봤다. 제가 오늘 여기 처음인데요. 성남FC 선수들 직접 뛰고 있는 구장, 뭐 라커룸 이런 거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오늘 그냥 한번 가보시죠. 네. 가봅시다. 성남FC 홈구장인 탄천 종합운동장에 수용 가능한 총 관중 수는 16,000명. 하지만 지난해 성남 1화의 평균 관중은 2,600명으로 그중 실제 유효 관중은 1,300여 명에 불과했다. 이를 바꾸기 위해 신문선 대표는 제1리그 팀을 롤모델 삼아 사회적 공헌을 통해 성남 시민들을 관중으로 이끌고 있다. 그럼 오늘은 훈련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월드컵 방학 때문에 대신 금여의 공간인데 금여의 공간. 네. 라카룸. 라카룸은 이제 선수들이 그 트레이닝복을 갈아입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마 성남운동장을 처음 아마 이렇게 미녀 진행자에게 공개하는 시간이 생각되는데 일반인들은 선수들이 라카룸에 관심이 많죠. 네. 거기서 이제 경기 전에 선수들이 회의도 하고 그리고 또 마사지도 받고 뭐 이제 그런 공간이거든요. 한번 제가 오늘 공개해 드릴게요. 네. 한번 가보시죠. 기대되네요. 여기가 옷 벗고 하는데요. 라카룸. 이제 선수들 유니폼, 트레이닝웨어. 이제 여기 앉아서 네. 감독이 여기서 이제 작전 지시하고 여기 이렇게 작전지시 판으로 작전판에서 이 라커룸에 얽힌 에피소드 같은 거 재밌는 거 없을까요? 많죠. 제가 프로 선수 생활할 때 한 선수가 유니폼을 맞춰가지고 왔는데 트렁크를 색깔을 바꿔가지고 그 워밍업이 다 끝나고 나서 네. 트레이닝웨어를 벗었는데 자기는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코칭 스텝이 나가려고 마지막에 화이팅 하려고 그러니까 이 트렁크가 이제 선수들은 팬티라고 그러는데 팬티 색이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그냥 감독 입장에서 화가 나죠. 그래서 그 선수의 별명이 무관심이 됐어요. K리그 클래식 시도민구단 중 광역지자체가 아닌 유일한 기초자치단체의 팀인 성남FC. 새 출발을 알린 성남FC가 시민들과 함께하는 진정한 시민구단이 돼 활약하기를 응원한다. 정말 대표님 같은 분들이 있어서 우리 한국 축구의 발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월드컵 얘기해 볼게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우리나라 16강 갈 수 있을까요? 사실은 예측하기가 힘들죠. 네. 골프에서 평균 타수, 핸디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에버리지라는 그 표현도 우리가 이제 볼링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 축구는 잘할 때와 못할 때의 편차가 굉장히 커요. 네. 통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변인이 많으면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예를 들어 통계적으로 조사할 때는 빈도수가 많으면 통계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뽑아내는데 상당히 유리해지거든요. 네. 근데 예선전 3경기란 말이에요. 피파 랭킹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제일 떨어지는 팀이고 네. 또 선수의 어떤 개인적 능력을 놓고 보더라도 제일 떨어지는데 한국 축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장점이 있어요. 잘할 때는 정말 미친 듯이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월드컵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컨디션의 사이클의 주기가 미친 듯이 잘하기를 저는 바라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거보다 지금 한국 선수들이 해외파 의존도가 높아졌고 유럽, 일본, 중동,
중국 해외 리그에서 뛰면서 경험이 많은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에서는 지난 월드컵보다도 오히려 저는 더 기대감이 크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딱 예를 들어서 16강 간다 못 간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저는 좀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고 저는 솔직히 얘기를 합니다. 네. 홍명보 감독이 지금 최종 엔트리 발표했는데요. 네. 좀 논란이 많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질문 많이 받았어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생각을 하면. 자, 홍명보 감독은 집을 짓는 목수입니다. 네. 그죠? 집을 짓는 목수 입장에서는 대들보, 석가래, 기둥 이 부분에 대해서 제목은 목수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홍명보 감독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네. 홍명보 감독이 한 가지는 잘못했어요. 대표팀 감독이 되면서 원칙을 얘기를 했어요. 그 원칙의 기준은 뭐였냐면 소속팀에서 뛰지 못하면 선발하지 않겠다. 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주영 선수를 포함을 해서 지금 선발됐던 선수들이 소속팀에서 뛰지 못했기 때문에 미디어로부터 팬들로부터 그런 공격을 받았던 걸로 저는 보거든요. 저는 스포츠 경영을 한 학자 아닙니까? 네. 스포츠 경영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스포츠는 생물이다. 오늘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자고 났더니 물이 갔어요. 그럼 50만 원, 10만 원도 못 받아요. 네. 그럼 그렇게 싸게라도 팔아야죠. 선수는 오늘 잘하다가 부상이 있으면 내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칙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던 것에 발목이 잡혔던 걸로 보는데 이미 그건 지나간 거고요. 지금 이 시점에는 홍명보 감독이 선수 선발했던 부분에 대해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몫으로서 집을 짓는데 자기가 필요한 제목을 선택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스포츠라는 것은 또 냉정한 평가를 분명히 하는 거거든요. 그 평가 시점은 언제냐면 결과가 나오는 월드컵 조 예선 경기가 끝났을 때 또는 16강이나 8강 갔을 때 그때 가서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결과를 평가하는 것도 늦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목재를 고르는 거는 목수한테 맡겨야 된다. 네. 일단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월드컵에서 역시 첫 경기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러시아는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요? 자, 러시아 팀에 대해서 경기 분석. 제가 뭐 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경기 분석 아니에요. 네. 해보면 몇 가지 재미있는 통계적 자료가 나와요. 국내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수비가 강해요. 스페인이라든가 네. 또 그 볼 점인이나 볼 터치 그 횟수가 많은 예를 들어 브라질 팀과 비교하면 볼 점인이나 볼 터치 횟수가 굉장히 떨어지는 팀이에요. 근데 수비가 견고하고 끊으면 최전방으로 연결시키는 동선이 굉장히 큰 축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격에서는 골 결정력이 그다지 높지 않은 최근의 평가전 결과를 볼 수 있거든요. 러시아 팀이 수비는 강한데 또 약점은 발이 느려요. 그래서 박주영 선수를 홍명보 감독이 선택을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근호라든가 또 손흥민, 이청용, 한국 선수들이 지금 스피드가 있는 선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의 수비는 발이 느린 그 약점을 최대한 공격에 어떻게 보면 포인트로 삼아야 될 것 같고 수비는 상대가 우리 문전 쪽으로 빠르게 역습을 하는 이런 그 속공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한국 수비는 두텁게 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러시아 팀이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리보다 앞서기 때문에 네. 수비를 견고히 하다가 카운터어택하는, 다시 얘기해서 역습을 하는 그런 전략을 갖고 경기를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공격 빈도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공격 빈도가 적은데 떨어지는데 골을 넣기 위해서는 킬러가 필요하고 그 킬러 역할은 바로 손흥민, 박주영, 이청용, 구자철 이런 선수들이 해야 되거든요. 이번 월드컵에서 앞서 질문을 했듯이 16강 가느냐 못 가느냐, 네. 성공하느냐 못 하느냐, 홍명보 감독이 과연 기대만큼 부응하느냐 못 하느냐, 공격수들이 공격 빈도가 적은데 이것을 골로 연결시키느냐 못 하느냐의 결과, 이것이 이번 월드컵의 가장 중요한 성공의 잣대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러시아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벨기에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고 계신데 만만치 않은 상대죠. 벨기에 팀이 최근에 유럽에서 보여준 그 어떤 성과, 그리고 벨기에 선수들 뭐 제가 일일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벨기에 대표팀 선수들이 세계 지금 최고의 클럽에서 놀라울 정도로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재밌는 결과를 제가 하나 대입을 하죠.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린 예선 마지막 경기 벨기에를 맞아서 경기를 했죠. 우리가 네덜란드한테 0대5로 패하고 나서 차범근 감독이 경질이 되고 한국은 감독도 없이 벨기에랑 경기를 했는데 한국 대표팀이 무승부를 이뤄가면서 벨기에 팀을 예선 탈락시켰거든요. 아, 그랬나요? 스포츠에는 재밌는 징크스가 있어요. 네. 유독 강한 팀에게는 선수들이 잘한다는 거거든요. 벨기에 팀에게는 이상할 정도로 한국 대표팀이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신기하네요. 우리가 축구에서 경기력은 스피드, 아니 그러니까 체력, 기술, 전술 이 세 가지를 컴바인드한 것을 경기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포츠 과학자는 여기에다 심리적 요인을 덧붙이거든요. 벨기에 팀에게는 바로 한국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의 차이, 그리고 최근에 어떻게 보면 벨기에 대표팀이 무서울 정도로 잘하고 있는데 한국 대표팀이 벨기에 팀에 대해서는 겁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도 저는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벨기에 팀에게는 오히려 한국 대표팀이 잘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좀 거꾸로 좀 부담스러운 팀은 저는 아프리카 팀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알제리예요. 알제리 팀은 선수들이 갖고 있는 유연성, 그리고 기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폭발적인 스피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벨기에 대표팀보다는 알제리 팀과 경기할 때 한국 대표팀은 상대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피파 랭킹하고는 좀 다른 예측이네요. 네. 그럼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선수가 있다면 누구를 꼽으시나요? 자, 한국 선수 중에서는 저는 손흥민 선수를 꼽죠.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는 이번 월드컵에 개인적으로 보면 월드스타로 클 수 있는 기회예요. 만약 이번 월드컵에서 손흥민 선수가 전 세계 미디어들이 지켜보는 이 축제에서 골을 터뜨리게 되면 빅클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게 될 겁니다. 손흥민 선수는 세계 축구의 흐름, 트렌드에 가장 적응을 잘하고 있는 선수예요. 세계 축구는 압박과 그리고 그 압박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개인기가 있어야 되고 그 압박을 풀기 위해서는 강력한 어떻게 보면 스피드가 있어야 되는데 네. 21세기에 필요한 이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한국 대표팀에서는 가장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월드컵을 통틀어서 최고의 선수는 과연 누구일까? 저는 호날두 선수, 또 메시 선수 이런 선수들이 가장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브라질 선수도 물론 주목을 받겠죠. 왜 그러냐면 메시와 호날두는 최근 10여 년 동안 세계 최고의 선수 경쟁을 해왔거든요. 스페인의 최고의 명문팀에서 라이벌 경쟁 구도를 갖추고 뛰어왔던 것도 관심의 대목이었었지만 포르투갈도 이번 내심 호날두를 내세워서 우승에 도전할 거고 메시를 앞세운 아르헨티나도 이번 월드컵에서는 우승에 도전할 겁니다. 자, 포르투갈과 아르헨티나는 기술 축구를 하고 있고 브라질은 남미 대륙 아닙니까? 남미 대륙은 유럽 대륙과 비교해서 날씨가 덥고 그리고 그라운드가 하드해 딱딱하거든요. 여기서는 기술 축구를 하는 나라가 분명 유리해요. 포르투갈 그리고 아르헨티나 개최국인 또 브라질 그리고 유럽 팀 중에서 스페인은 볼 점유율이 높고 그리고 또 기술 축구를 하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네 나라가 우승 후보로 저는 지목을 하고 이 네 나라 중에서도 지금 얘기했던 두 선수는 21세기 현존하는 축구의 최고의 스타들이거든요. 네. 만약 이 두 선수가 속한 국가에서 우승을 하게 된다면 축구 황제라는 칭호를 펠레 그리고 호나우두에 이어서 또 한 선수가 등극하는 그런 축제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저는 16강을 넘어서 8강으로 한국 축구가 좀 정말 멋지게 달려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네,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이제 세계 많은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선수에 이어서 해설자 그리고 교직 이제는 대표이사 하시고 계신데요. 인생이 어디쯤 와 있는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경영자로 기업을 건강하게 하는 개인적인 꿈이 있는데 네. 제가 대표로 사실은 재직하면서 축구계에 있는 후배들에게 꿈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또 축구뿐이 아니라 운동을 했던 또 운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운동을 하면서도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공부를 해서 저처럼 교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장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신문에 글도 쓸 수 있고 방송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한국 축구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한국 사회도 어떻게 보면 한국 축구가 세계화됐듯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한 단계 올라서는 그런 계기가 축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갖습니다. 저는 성남시민축구단이 성남시민들에게 꿈을 주고 또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꿈을 주는 그런 월드컵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정말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얼마나 가슴이 멍을들이는 세월호의 아픔이 있었습니까? 이것을 훌훌 털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우리 온 국민이 축구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또 그리고 새로운 팀 그리고 새로운 팀워크가 돼서 정말 세계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정말 힘찬 그런 월드컵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메시지를 우리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K리그가 살아야 한국 축구의 미래가 밝다고 하죠.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꼭 좋은 성적을 내서 전 국민적인 관심과 열기가 K리그까지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물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